자, 이제는 그 인공지능 기술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볼 건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그 학문과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하는지 이제 좀 살펴보고, 또 기술의 현 주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지 그 전망들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그 역사를 이제 뭐 일목요연하게 그 정의하는 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큰 틀에서 그 탄생기하고 황금기하고 그 첫 번째 암흑기, 그리고 재도약기, 그리고 두 번째 암흑기, 또 정체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황금기, 이렇게 7개의 기관으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그 연구로 이제 처음 인정받은 그 연구는 이제 1943년에 그 웨런 머클렉하고 워터피치에 의해서 발표된 그 뇌의 뉴런 모델,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이때부터 그 인공신경망이라는 그런 이제 모델을 제안을 했고, 또 신경망의 각 뉴런을 이제 온오프의 그 이진 상태에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계산이 가능한 함수라면 이 뉴런이 연결된 그 모든 망에서 그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 이제 그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한 그 튜링 테스트가 그 1950년에 이제 소개되면서 인공지능 그 기술의 개념이 조금 더 이제 명확해졌고요. 특히 이제 1956년, 이게 좀 의미 있는 그 연도인데, 그 다트머스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당대에 이제 아주 유명한 학자였던 그존 메카시하고 마빈 민스키, 그 다음에 클로드 쉐넌, 그 쉐넌도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그리고 네이선 로체스터를 비롯해서 그 이제 아서 세뮤얼, 앨런 뉴얼, 뭐 이렇게 당시에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 아주 내노라 하는 그런 연구자들이 이제 대거 참가한 그런 컨퍼런스였는데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비로소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이 단어를 이 분야의 연구를 그 지칭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사용하자, 이렇게 정리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과학 분야로서의 인공지능이라는 학문이 이제 새롭게 그 시작된 때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트머스 컨퍼런스 이후에 그 AI라는 어떤 새로운 분야가 그 사람들의 엄청난 기대를 받으면서 이제 막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연구자들이 뭐 게임이나 또 수학 증명과 같은 그런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는 어떤 탐색 추리 기법, 뭐 이런 거나, 또는 자연어 처리를 위한 여러 가지 이론들, 그리고 또 이제 그 MIT 그 AI 연구소에서 그 마빈 민스키하고 그 페퍼트하고 그 이제 어떤 연구를 수행했는데, 그게 이제 뭐 마이크로웨일드 그 연구라는 거였는데요. 이게 일종의 이제 성공 그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이크로월드 같은 연구들이 성공을 하면서 여기에 발맞춰서 이제 여러 정부 기관들에서 이제 과감한 어떤 그 연구 지원들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뭔가 가능성이 보이니까 빨리 기술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막 투자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일정적인 성과도 있었고, 어떤 연구 지원금들도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 시기에 어떤 그 연구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아주 큰 기대도 있었고, 또 이제 아주 자신감도 넘쳐 있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약간 조금 분위기가 좀 비슷한 좀 경향도 있었는데, 이제 당시에 그 연구자들이 이제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 10년 안에 뭐 평균 정도의 인간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들 것 같다. 10년? 지금 이제 이게 1958년도 얘기했댔는데, 그건 1968년도잖아요. 지금 이제 20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도 이제 택도 없는데, 58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그리고 또는 이제 뭐 그 다른 얘기들도 보면 아주 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제 낙관적인 그런 분위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뭐 58년도에 그 사이먼하고 뉴얼이 그 10년 내에 디지털 컴퓨터가 뭐 체스 세계 챔피언을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실제 세계 챔피언을 이긴 그 IBM 인공지능이 뭐였냐면 그 딥블루라는 인공지능이었는데, 이게 언제 그 나왔었냐면 거의 40년 지난 1996년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그 50년대에서부터 이제 70년대 초반까지는 아주 기대가 부풀어 있던 그런 인공지능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1960년대 이제 후반이 되면서 이 인공지능 초반의 어떤 일정 수준의 그 성과하고 또 그에 따른 엄청난 기대하고 다르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아주 자신감이 넘쳤던 이 초기 연구자들이 사람처럼 어떤 광범위하고 범용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그 범용성 방법론들을 이제 시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자신감이 넘쳐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엄청난 양의 그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또 아주 대용량 그 메모리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당시의 컴퓨터 하드웨어의 그 수준이 여기에는 아주 한참 못 미쳤죠.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PC가 보급된 거 자체도 벌써 이제 80년대 한참 지나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초창기 60년대만 해도 이 하드웨어의 이 수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알고리즘도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뿐더러 설령 알고리즘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이제 구현할 만한 그런 하드웨어가 이제 개발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기대했던 거하고 다르게 실제 구현된 그 알고리즘들은 기껏해야 뭐 아주 그 수준 낮은 그 게임이나 또는 뭐 그 뭐죠, 장난감 수준에 이제 머물렀던 거죠. 거기에다가 그 1969년에 그 이제 마빈스키라는 분이 그 당대의 AI 대가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이제 AI 쪽의 빅가이라고 하면 뭐 딥러닝의 이제 첫 개척자인 뭐 그 제프리 힌튼 교수라든가, 아니면 뭐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앤드루 융이라든가, 또는 뭐 페이페이리라든가, 이제 당대의 어떤 그 대가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마빈 민스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69년에 그 인공신경망의 기초가 되는 그 단순 퍼셉트론 이론이 있는데, 이 단순 퍼셉트론 이론의 그 한계를, 이게 이제 한계가 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 퍼셉트론, 그러니까 단층 퍼셉트론인데, 이거 가지고서는 어떤 그 수학적으로 어떤 수준 이상은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버리고 나니까, 신경망 연구에 대해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버리니까 이제 거의 게임이 끝난 거죠. 그래서 신경망 연구에 대한 기대가 순식간에 확 식어버린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설상가상으로 그 연구 성과가 잘 안 나오니까 미국이나 이런 영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던 그런 펀딩들이 다 중단이 되면서 첫 번째 그 암흑기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뭐 투자도 많았고 또 기대도 이제 컸기 때문에 또 그만큼 이제 실망도 컸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연구자들이 윤리적으로도 이제 많은 비난을 받는데요. 야, 니네 그동안 이렇게 많은 정부 지원금을 받고서 돈은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서 성과가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마치 이제 먹튀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지탄도 받게 됐고, 여러모로 이제 내외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암흑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연구자들이 여기서 이제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이제 연구의 방향을 이제 좀 선회를 했는데요. 1970년대부터 이제 그 사람 수준의 범용성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는 보니까 우리가 너무 만만하게 봤구나. 이거는 많이 힘들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조금 인정을 하면서 범용성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일단은 인공지능이 풀 수 있는 분야를 조금 좀 제한을 해보자. 그래서 문제의 범위를 이제 특정 분야로 제한을 하고, 그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 그러니까 도메인이 딱
그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분야는 좁고 깊게 아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문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 지식들을 이제 충분히 활용을 해서 어떤 추론의 그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지식 기반 어프로치 쪽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발명된 게 엑스퍼트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 이 인공지능의 그 엑스퍼트 시스템의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 분야 중에서 이제 토양의 분자 구조 결정, 일종의 이건 이제 과학의 한 아주 스페시픽한 그 전문 영역이죠. 토양의 분자 구조 결정을 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의학에서 혈액 질환을 이제 진단하는 그런 전문 영역에서 이 전문가 시스템을 적용을 해봤더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우수한 어떤 그런 성능을 이제 보여줬고,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AI 기술이 이제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모델도 이제 나타났어요. 그리고 80년대에는 그 엑스콘이라는 그 전문가 시스템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이 회사들이 그 전문가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주 열을 올렸는데, 전문가 시스템의 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시스템의 이름에서처럼 인간 전문가의 지식을 잘 저장을 하고, 그 지식들을 이제 추론 기법을 이제 지식이 있고, 이 지식을 추론에 의해서 그 결론을 도출하는 건데, 이거를 하려면 지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그 지식 엔지니어링, knowledge 엔지니어링도 많이 발전을 하게 됐고, 또 요 당시에 또 같이 동반되어서 컴퓨터 기술하고 또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인공신경망에 대한 개념은 그 초창기부터 제한이 되었지만, 이것들을 이제 뭔가 좀 구현을 해볼 수 있겠다,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서, 그런 기대감과 함께 다시 한번 인공신경망에 대한 관심도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제 마빈 미nsky가 그 단순 퍼셉트론의 한계를 증명을 이제 했지만, 대신 단순 퍼셉트론 말고 그 다층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동안 이제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사용하지 못했던 거는 이 학습 방법을,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레이어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그런 퍼셉트론을 구성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에 대한 그 학습 알고리즘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단층 퍼셉트론만 다루고 있었고, 근데 단층 퍼셉트론은 한계가 있다고 또 증명이 돼버렸고, 이래서 이제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이 다층 퍼셉트론을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제안이 됐었어요. 86년에 그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역전파 학습 알고리즘이 이제 그 제안이 됐고, 이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 가지고서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학습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그 일정 수준의 또 성과도 얻게 되면서 다시금 사람들이 어떤 좀 희망을 갖게 된 거죠. 이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은 상당히 의의가 있는 게, 지금도 그 딥러닝 알고리즘을 학습할 때 이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거의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80년대에 개발된, 물론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잘하기 위한 그 좀 개선점들도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은 80년대에 나온 것들을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신경망 관련돼서 셀프 오거나이즈드 맵 또는 강화학습,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들도 등장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90년대에는 이 결과로 인공신경망을 어떤 그 문자를 인식하거나 또는 음성을 인식하는데 이제 활용돼서 상업적으로 이제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계속 잘 나갈 것 같던 이런 분위기가 또 한 번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 전문가 시스템은 그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기본적으로 인간 전문가의 지식을 시스템에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 전문가의 협조가 필요하게 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하나하나 어떤 규칙의 형태로 시스템에 넣는 것 자체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만약에 전문가가 공부를 해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면 그 새로운 지식을 시스템에다가도 업데이트를 또 해야 되죠. 그래서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게다가 또 비싼 하드웨어하고 그 전문가 시스템에는 이제 특별한 AI 언어로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도 또 특정 전문 분야에 국한되었고, 이래서 이제 확장성이 이제 많이 떨어져서 이거를 이제 저변을 확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제 80년대 후반에는 그 IBM이나 이제 애플 같은 데서 그 데스크탑 그 컴퓨터, 그 저가의 어떤 고성능 컴퓨터를 출시하면서 이 전문가 시스템에 특화된 그런 하드웨어 시장도 이제 급속도로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AI 대신에 그러니까 이 즉각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이 프로젝트 쪽으로 그 투자의 방향이 이제 좀 전환이 됐고, 뭔가 빨리빨리 결론 내야 되는데 이제 엑스퍼트 시스템은 좀 오래 걸리니까요, 구축하는데. 그래서 요 시기에는 AI 쪽은 약간 뭐 이렇게 암흑기까지는 아니지만 일종의 이제 겨울이 되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이 시기에 그 슈퍼컴퓨터라든가 PC라든가 이런 하드웨어 분야에서 큰 발전이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 90년대부터는 뭐 특별히 이제 큰 기대도 별로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큰 부흥도 없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쇠락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근근히 그 연구의 명맥을 그 이어가는 일종의 이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중에도 이제 그 인공지능에서 몇 가지 좀 의미 있는 발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신경망이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게 되는 것하고 같이 또 이제 기계학습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연구들이 이제 시도가 되었습니다. 요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의 어떤 그 일반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그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기계가 이제 잘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learning이라는 그 학습이라는 그 개념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학습에 대한 관심이 이제 조금 더 늘어난 시기이고요. 이 기계학습은 주어진 데이터들로부터 이제 패턴을 파악하고 그 패턴을 이용해서 어떤 그 예측 모델을 이제 구축을 하는데, 이 모델을 가지고서 어떤 기존 데이터하고 다른 성격의 데이터가 이제 주어지게 돼도 기존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해법을 찾아가는 거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인공신경망도 일종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이지만, 이 인공신경망으로 어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층을 여러 개 쌓은 그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그러니까 멀티레이어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그 멀티레이어가 한두 개가 아니라 이제 여러 층을 쌓아야지만 이제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좀 신경망의 규모가 조금이라도 더 커지면 이제 컴퓨테이션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 있었지만, 그 알고리즘 하나만으로는 이 규모가 큰 신경망을 학습을 하는 게 어려웠고, 또 설령 어떤 알고리즘이 있다고 해도 연산량이 너무 커서 구현이 불가능했고, 또 이 연산량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 대규모 그 신경망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많은 데이터, 빅데이터가 확보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요 당시에는 인공신경망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기껏해야 층이 2개나 3개 층을 가진 그런 신경망 정도만 사용할 수 있어서, 물론 이제 단층 퍼셉트론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그래도 이 활용 용도하고 성능은 상당히 이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계학습이라는 게 그 언노운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다. 이런 그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이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인공신경망은 우리가 쓸 수가 없지만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뭐가 있을까? 이런 관심들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 당시에 이제 나오게 된 방법들이 그 커널 메서드, 커널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것들이 또 랜덤 포레스트 이런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이 요 당시에 요 기간에 이제 개발이 되었고 또 데이터로부터 어떤 특징을 추출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도 이 시기에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 90년대에는 지능형 에이전트라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여러 분야에서 이제 사용이 됐는데, 센서를 이용해서 그 주변 환경을 잘 감지하고 어떤 액추에이터를 이용해서 그 적절한 그 행동을 수행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지능형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표적인 그 지능형 에이전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재의 그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폭발적인 그 관심은 2010년대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됐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인공신경망의 한계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기계학습 방법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을 때, 캐나다에서 이제 기업들은 여기에 관심을 별로 안 가졌고, 그 가능성이 확인이 안 됐으니까 투자하기가 좀 주저되는 거죠. 그런데 이 캐나다 정부에서는 뭔가 이제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꾸준하게 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을 받아서 그 연구를 수행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토론토 대학의 그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신경망을 꾸준히 연구를 한 결과를 그 알렉스 넷이라는 어떤 CNN 기반의 딥러닝 네트워크로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 알렉스 넷은 그 힌튼 교수님 연구실의 그 대학원생 이름이라고 해요. 그 알렉스가. 그래서 이 알렉스 넷이라는 게 영상 인식 연구자들이, 영상을 다루는 그 연구자들이 그 매년 그 구글에서 만든 그 이미지넷이라는 그 이미지넷이라고 구글에서 아주 대용량 그 이미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large scale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LSVRC라는 그 매년 여기 안 써놨네요. 여기 써놨네요. LSVRC라는 그 영상 인식 컴피티션을 열었었는데, 여기에서 이 알렉스넷이 그 압도적인 성능으로 2012년에 우승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인공신경망이 층을 깊이 하면 뭔가가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함 속에서, 막연함이 있었지만 이게 이 층이 깊은 신경망을 과연 구현할 수 있을까 싶었던 그런 딥러닝 모델이 어떤 그 성공 사례가 2012년에 이제 딱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워낙 그 우승을 했을 때 그 이 성능이 2등의 알고리즘하고 알렉스넷하고 성능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뭐지 하고서 관심을 이제 많이 갖게 된 거고, 그 관심을 이제 기업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구글이나 어떤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 또는 아마존 이런 굴지의 IT 회사들하고 또 뭐 스탠포드 대학이나 또 MIT나 버클리나 이런 이제 선도 연구 그룹들이 대규모 연구 투자를 이제 했더니 기대했던 것처럼 좋은 성과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투자를 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그 선도 그룹이나 몇몇 그룹뿐만 아니라 이제는 각국의 정부들하고 또는 유수의 기업들하고 학계에서도 더더욱 이제 이 딥러닝 연구에 이제 더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기술 확산,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되면서 계속 그 기술 발전이 가속화가 된 거죠. 현재 이제 그 딥러닝 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이제 영상을 다루는 이 컴퓨터 비전 분야였고,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제 소개된 게 요 영상 인식 분야에서 딥러닝이 소개가 됐고, 뒤에 이제 우리가 CNN을 다루면서 보면 알겠지만 이 비전의 그 메커니즘 자체가 딥러닝의 어떤 이렇게 딥한 그 스트럭처를 활용을 하는 거에 핏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에는 컴퓨터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알고리즘들이 연구들이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음성하고 자연어를 처리하는 분야에도 딥러닝이 이제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영상 인식이나 음성 인식에서 이 영상 인식이나 이 음성 인식에서 기존의 그 기계학습 알고리즘들로 이제 약간 답보 상태에 있던 성능이 딥러닝 적용 이후에 이제 눈에 띄게 향상이 됐고, 영상 인식의 이제 특정 분야에서는 이제 인간 수준 이상의 정확도를 이제 보이기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수많은 알고리즘이 개발되면서 또 이제 매년 새로운 어떤 기술 트렌드가 형성될 만큼 이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딥러닝에 관련돼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특히 이 딥러닝이 대중들에게 어떤 임팩트를 줬던 거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2016년에 이제 딥마인드사에서 개발한 그 알파고가 그 이세돌 구단을 이제 바둑에서 이기면서 대중들한테 상당히 임팩트를 줬는데요. 자, 이게 조금 전에 얘기한 그 2012년도에 그 힌튼 교수 팀에서 우승을 했던 그 알렉스넷의 그 결과입니다. 이 알렉스넷은 그 레이어를 7개 층, 그러니까 아주 깊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7층 구조로 만든 그 딥러닝 네트워크였고, 1000개, 이 이미지넷 안에 그 1000종류의 어떤 물체에 대한 그 영상들이 1200만 개가 들어있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여기에 대한 그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그 1000개의 종류를 분류를 해봤는데, 알렉스넷이 이제 오차가 오차가 16%, 그러니까 정확도가 84%가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개에 대해서 1000개를 쭉 구분하는데 16% 정도였던 게, 그 당시에 2등 팀이 26%였으니까 거의 10%, 그러니까 매년 했다 그랬잖아요. 매년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와봤자 기껏해야 1, 2% 정도 향상되는 걸로 갔었는데, 갑자기 뭐 이 딥러닝이라는 게 나오면서 10% 이상 갑자기 향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꽤 뭐 보기에 따라서는 꽤 큰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이제 거의 그 5% 이하로 떨어지면서 보통 사람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판별을 해도 100%가 안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사람이 구분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가령 요거를 보면 이게 이제 실제 그 당시에 그 알렉스넷이 틀렸던 그 오답의 그 이그젬플인데, 각각의 이미지넷에는 요 이미지는 그 레오파드야, 그 다음에 요 이미지는 컨테이너쉽이야, 이렇게 정답이 있는데, 이 네트워크가 이 이미지를 봤을 때 이게 뭔지를 맞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렉스넷이 이 영상을 다 보고서 이거는 레오파드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만약에 레오파드가 아니라면 제규어일 거야, 제규어가 아니라면 치타고, 치타도 아니라면 이거는 뭐 이게 뭐죠? 뭐 스누 레오파드인가요? 뭐 이런 종류가 있나 봐요. 이런 순서대로 그 탑 랭크 5개를 이제 그 제안을 하는데, 그 중에서 탑 1에 해당되는 게 정답이랑 맞으면 맞았다라고 이제 카운팅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잘 맞춘 거고, 틀린 거를 봤더니
요 이미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제 어떤 이미지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달마시안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이 알렉스넷도 이거를 달마시안이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이미지넷 안에 있는 정답을 봤더니 이게 체리 이미지라고 정답을 매겨놨던 거죠. 왜냐면 여기 이제 체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답이 체리이지만 이 정답 자체에 대해서 이게 맞나?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죠. 알렉스넷이 말한 달마시안이 과연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딱히 요 오차를 카운팅 하는 데에는 이거를 틀린 거라고 카운팅이 됐지만, 실질적 의미적으로는 이게 과연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이 오차율만 해도 상당히 향상이 됐는데 틀린 것조차도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야, 이 성능이 상당히 좋구나.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오답인데 이거를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거는 컨버터블 카잖아요. 지붕 열리는 차. 그런데 정답이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릴이라고 정답이 돼 있었대요. 이 정답 자체가 이거는 제 생각에는 답이 틀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틀린 걸로 그 카운팅이 되어서 요 16% 안에 이게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성능이 엄청나구나 이렇게 뭐죠? 인식을 하게 된 거고 또 이 알렉스넷이 같은 종류의 영상들을 쫙 분류를 묶어 놓은 걸 보니까 요런 것들은 다 같은 종류라고 요건 또 같은 코끼리라고 다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분류한 거 보니까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그림인데 이거를 다 호박이구나 이렇게 잘 인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능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많은 이제 임팩트가 사람들한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구글하고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열심히 여기에 이제 연구를 투자를 해봤는데 1억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9층 인공신경망으로 이제 학습을 시도를 해봤대요. 그리고 16,000개 코어로 3일 동안 학습. 이게 이렇게 구글이나 스탠포드 같은 이렇게 대규모 그 연구시설이 있는 데나 가능하지 일반적인 소규모 연구그룹에서는 일단 불가능한 시도죠. 어쨌든 이런 그 선도 그룹에서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봤더니 기존 대비해서 한 70% 이상의 이제 성능이 향상됐다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 가능성을 확인을 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제 그 연구 투자가 더 가속화가 된 거죠. 이 딥러닝이라는 거는 딥이라는 게 깊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 정의를 보면 머신러닝의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인공신경망의 이 층을 깊게 쌓았다. 그래서 딥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그 기법을 딥 러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심층이라는 거는 깊다라는 이 용어가 상당히 이제 그 모호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깊은 거냐? 통상 보통 이 안에 있는 인풋 단하고 아웃풋 단 사이에 이 가운데 있는 중간 히든 레이어가 2개 이상이면 이제 우리가 심층으로 간주하는데 이 딥러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껏해야 히든 레이어가 한두 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 딥러닝은 이제 2개 이상 는 이제 다 딥러닝이라고 이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조금 더 포멀하게 정의를 해보면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선형 또는 비선형 트랜스폼 함수로 구성된 프로세싱 레이어를 여러 층을 갖고 있는 딥 그래프 모델을 우리가 이제 딥 그래프 모델을 사용해서 어떤 고차원적인 추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의 집합을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이제 그 데이터의 진행 방향을 이렇게 단방향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혼합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의 진행 방식에 따라서 요 네트워크의 스트럭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 포워드 구조는 데이터가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걸 우리가 이제 피드 포워드라고 얘기를 하고, 피드백은 거꾸로 오는 거, 그 다음에 바이디렉셔널은 일로 가기도 하지만 일로 가기도 양방향으로 다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순환신경망이라고 하는 그 리커런트 네트워크는 이게 가다가 한 바퀴 이렇게 한 바퀴 돌기도 하고, 피드백 루프도 있고,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이제 리커런트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앞서 그 뉴럴넷이라는 이 개념이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이때 이제 처음에 이 개념이 나왔고,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한 거는 60년대고, 이 순환신경망이라는 이 개념도 70년대 나왔어요.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CNN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70년대 나왔고요. Restricted Boltzmann Machine도 90년대 나왔고, 이 DBN도 2000년대 초반에 나왔고, 이 힌튼 교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족적을 남기긴 했죠. 그리고 이제 알렉스 넷이 12년도, 구글 넷이 2015년도, 뭐 이후에도 이제 계속 많이 나왔는데, 이 개념 자체는 상당히 오래됐지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구현이 된 거는 이때부터 구현이 된 거다. 왜 개념은 옛날부터 나왔었는데, 이제서야, 이 2012년에서야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레이어를 늘리면 학습하는 알고리즘도 없었고 연산량이 너무 많았고, 레이어가 적으면 레이어가 적으면 이 성능적인 어떤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레이어를 깊게 하면 이제 그 컴퓨팅 파워도 없고 학습 알고리즘도 없지만, 또 하나는 이 레이어가 크면 오버피팅 문제가 생기는데, 오버피팅을 피하려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특히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려면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학습할 수 있는 어떤 레이블링이 다 돼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에는 빛을 못 보고 있다가, 이제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층을 깊게 했을 때 학습을 하는 그레디언트가 소실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뭐 그런 문제들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렐루 같은 새로운 액티베이션 펑션이 사람들을 제안을 했고, 드랍아웃 같은 어떤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 방법들도 개발이 되었고, 또 슈퍼바이즈 러닝뿐만 아니라 언슈퍼바이즈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그런 기법들도, 여러 가지 학습 기법들이 개발이 되었고, 그러니까 학습 알고리즘이 개선이 되었고, 이제 크라우드 워커들을 이용한 크라우드 소싱을 이용해서 어떤 그 레이블된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됐어요. 이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데이터들을 공개한 다음에 불특정 다수 대중들한테 이제 아주 소규모 그 보수를 주고서 이 레이블링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이 강아지냐 그러면 강아지라고 이제 레이블링을 달아주는 거거든요. 아주 단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반 전문가들이 아닌 대중들한테 이 업무들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랬다고 해요. 어떤 기업의 대기업의 비서들이 하루 종일 바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이런 크라우드 소싱처럼 이런 데이터들의 레이블링을 하면서 일종의 아르바이트 형태로 그렇게 이제 데이터 크라우드 소싱에 참여를 했다고도 하고, 그래서 이런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들도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또 인터넷이 발전되니까 발전하면서 이 플랫폼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 여건도 마련되었고, 그렇게 해서 레이블링이 있는 데이터가 확보가 되었고, 빅데이터가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확보가 되었고, 또 하나는 GPU라는 게 병렬 처리 연산 기술이 나오게 되면서 컴퓨팅 파워가 확 증가하게 된 거죠. 과거에는 아주 고성능 컴퓨팅을 위해서는 그 슈퍼컴퓨터 같은 아주 고가의 장비만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 병렬 처리로 인해서 어떤 그 PC급의
그 저사양 컴퓨터를 병렬로 연결해서 이제 그 대규모 컴퓨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게 됐고, 그 대표적인 병렬 처리 기술이 적용된 그 프로세서가 GPU죠. GPU를 사용하게 되면서 연산량이 증가하게 됐다.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의 발전과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의 증가,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이제 비로소 머릿속에서 막연하게 꿈꾸고 있던 그런 딥러닝 그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수 있게 됐고, 그 성능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 기술 발전이 더 활발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딥러닝 기술을 중심으로 이 인공지능 기술이 아주 뭐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AI 시장이 이제 2017년에 이제 14억 달러에서 이제 2022년에는 뭐 160억 달러, 그러니까 뭐 연평균 거의 뭐 35% 이상씩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5년에는 뭐 한 1,058억 달러, 네, 국내 AI 시장도 거의 뭐 10조에 달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현재의 딥러닝 기술은 이제 그 우리가 첫째 날 얘기했던 것처럼 위크 AI에 해당을 하죠. 그리고 이제 위크 AI, 뭐 그렇지만 이제 위크 AI 수준에서도 아직 풀어야 될 과제가 또 많이 있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다고 그랬었죠? 그 딥러닝 네트워크 자체는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학습된 모델로 아주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백만 이상의 학습된 어떤 파라미터의 조합으로 이제 결론이 도출되는데, 이 결과가 과연 타당한 건지, 그리고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맞다면 왜 맞는지, 이게 이제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일단은 지금 당장 좀 풀어야 할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거 자체가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의 그 응용의 폭을 되게 제한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특정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내렸는데 정확도가 이제 90%라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0%의 에러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10% 에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는데, 이 10%가 왜 나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90%의 확률 자체에만 내 목숨을 거기다가 걸기에는 불안한 거죠. 또는 이제 뭐 이해관계가 되게 첨예한 어떤 그런 법률 분쟁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에도 결론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양쪽 모두 이제 그냥 덮어두고서 네트워크가 이렇게 결과를 냈으니까 승복해 라고 하면 승복하기 어렵겠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설명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설명 가능한 이 인공지능 기술,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결과를 추론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연구하고 있다고 했고요. 또 전문가 시스템에서도 그 유용성이 확인되었던 어떤 그런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어떻게 이제 잘 활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학습을 이제 같이 함께 사용해서 지식의 증강, 그리고 네트워크의 신뢰도, 이거를 같이 향상시키는 뉴로 심볼릭 AI 같은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시간에 얘기했지만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가 이제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인문이나 정치, 사회 전반에 이 기술을 적용하고 어떤 그 사회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제도하고 법이나 윤리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과연 이제 그 21세기에 그 인공지능의 황금기가 지금 현재는 황금기라고 다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전망이 있는데 당분간은 이 추세는 유지될 것 같다 라는 거죠.